예, 김현정의 뉴스쇼 2부 광복절 특집 영화로 보는 광복절.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더워서 요새 뭐 잘 지낸다는 표현은 어떻게 더위를 잘 피하고 있느냐 뭐 이런 그래. 네. 잠시 뭐 쿠바 같은 데 가서 한국 영화제 론칭도 하고 뭐 등등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왔는데요. 예. 쿠바가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덥죠. 거기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돌아가는구나. 그랬는데 좀 시원해지겠구나. 더 더워요. 더 더워요, 우리나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덥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사고들 저희도 매일 전달을 하다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사건 사고 좀 접어두고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영화 얘기가 아니고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이야기. 그러고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근에 많았어요. 네, 많대요. 저도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상대적으로 그 전에 적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가 3년 6개월이 강점기가 아니잖아요. 36년이면 그렇죠.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이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있었는가 맞아요.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역사는 사실은 굉장히 기록의 산물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약해요. 예를 들면 덕혜옹주에서 김장한 그러니까 이제 박해일 씨가 맡았던 역할을 보면 이 덕혜옹주를 돕는 친구 역할. 그렇죠. 덕혜옹주 근데 원래 거기 일본 군인이잖아요. 일본 군인이면서 사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그 잠입해 들어간 거죠. 원래 독립군인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역사가 단면을 잘라서 기록을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김장한이 영화 속에서 박정희를 만났을 때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성공하고 나서 자기의 혁명 정부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뭐 만군상학교 육사 나오셨더만 독립운동도 좀 하셨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잘라서 얘기하면 역사는 그 사람이 일본 육사를 나온 것으로 기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독립운동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친일 문제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사실 기록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칫 하나 놓치면 그 디테일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디테일들을 기록하는 게 사실은 예술이죠. 영화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 남자가 조국을 배신하고 등등 뭐 밀정짓을 하고 그런 게 사실 알고 봤더니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런 거는 사실 역사는 기록 못합니다. 그러네요. 그 디테일을 기록할 것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반응이 약했는데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예전에도 지금 많진 않았다고 하셨지만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2000년 지난 다음만 보더라도 라디오 데이즈 뭐 김혜수 씨가 주연한 모던보이, YMCA 야구단도 생각나고 청년도 생각나고요. 장진영 씨 나왔던 있었는데 청년 좋았죠. 근데 흥행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됐고 또 충무로에는 이 속설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일제 강점기 경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망한다. 이런 속설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영화들 주로 보면 청년을 제외하고 청년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김주혁 씨가 장진영 씨한테 하는 대사가 있어요. 장진영 씨가 뭐 그 일본 비행기를 타고 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김주혁 씨가 해라. 조선이 너한테 해준 게 뭔데. 네가 왜 그걸 안 하니? 그걸 해라. 그게 뭐 일장기를 달고 하든 뭘 하든 그것이 너의 예전부터 꿈꿔왔던 비행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그 영화들 모던보이 등등의 영화들을 보면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미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모던보이 경성에서의 어떤 캐바레가 아니고 어쨌든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락부? 그렇죠. 그런 데서 벌어진 이야기들인데 이런 역사 영화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쯤 거대 담론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후죽순 정리가 좀 안 되다가 한번 멋있게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뭐 최동훈의 암살 같은 경우가 정리하죠. 거기 대사들 주옥 같은 대사들 많잖아요. 이정재 씨가 하는 얘기 뭐 예컨대 뭐 나는 일제가 끝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렇죠. 이게 끝날 줄 알았느냐. 거기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동지를 팔고 그랬겠느냐. 그렇죠. 배신을 했겠느냐. 그 굉장히 사실은 그 뭐랄까 그 페이소스가 강한 대사예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않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일제강점기 어떻게 사람이 독립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일본에 밀정짓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성을 바꾸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창씨개명을 하고 예. 뭐 군대 나가라고 그런데 그게 한 22년쯤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예. 말하자면 태어날 때 그렇죠. 시작할 때 태어난 아이가 20살이 될 20몇 살이 때까지 된 거예요. 계속 일제라면. 예, 내가 10살이었는데 지금 30대가 됐는데 계속 일제인 거예요. 예. 사람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화가 좀 뭐랄까요. 거대 담론으로 한번 획을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동훈의 암살 같은 경우가 거기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김구 선생과 예. 김원봉 선생과 뭐 예. 이런 분들을 막 부각시키면서 그게 막 사람들한테 새로운 면을 줬거든요. 잘 안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김구는 잘 알려졌지만 예. 그 영화 속에서처럼은 안 알려졌어요. 그렇죠. 김구는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테러리스트셨잖아요. 예, 예. 일본에서 생각했을 땐 강성 극렬 분자죠. 일본 일제 강점기 일본이 볼 때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녹여나는 그 가운데서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걸 사실은 우리는 좀 다른 면모로 이미지화했던 것을 영화가 매우 팩트에 가깝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중들이 새롭고 예. 아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얘기고 예. 김원봉이라는 분이 있었네 뭐 등등.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지? 뭐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인물들이 막 이렇게 플로어에서 흘러다니는 그 디테일들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감흥들이 좀 남다르게 기록되니까 그 맞아요. 영화 속에서 아마 그런데 흥분하고 또 지지하고 예, 뭐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외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도 갈등하고 있고 네. 위안부 협상이 지난해 타결이 뭐 됐다 이러면서 국민들 반발하고 있고 네, 네. 국정교과서 바꾼다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은 그런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네. 배경이 되어준 것 같기도 해요. 역설적으로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몰이해가 대중들을 역사적 주체로 내세우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안 가르치니까 국가는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르치거나 왜곡하니까 예. 대중들이 알아서 스스로 역사를 알아야겠다. 만들고 알고 그리고 배우고 뭐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영화는 그 대중들의 욕망을 잘 아니까 예. 대중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의 접점을 찾은 거겠죠. 네. 이런 이유로 근래에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성공하고 있고 네. 성공하고 있죠. 덕혜옹주도 잘 되고 있죠. 덕혜옹주 너무 잘 됐죠. 너무 지금. 잘 지금 한 200만 넘었어요 벌써. 270만, 300만 가고 와, 있고요. 벌써. 귀향도 지금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떼돈을 벌었죠. 뭐 제작비 적게 드린 동주도 5억 들였거든요. 제작비가 5억입니다. 예, 5억인데 요즘 웬만한 드라마보다도 예, 적게 들었어요. 130만 원 모았거든요. 예, 맞아요. 130만 계산해 드릴까요? 39억이에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자꾸 저는 이렇게 이런 의미 있는 영화를 보면서도 자꾸 왜 돈이 보이냐. 계산 빨리빨리 잘하시네요. 자, 여하튼 네. 왜 이 시점에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쏟아지고 또 왜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가 뽑아오신 첫 번째 영화는 뭡니까? 저는 암살 좀 먼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암살. 조금 네. 전에 말씀하셨던 네. 암살. 암살의 주인공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구 김원봉이 아니고요. 그 3명의 여자를 포함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3명의 암살단이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전지현. 그렇죠. 네. 누구였죠? 조진웅, 네. 최덕문. 최덕문 네. 이렇게 3인이 그렇죠. 진짜 주인공이다. 그래서 뭐 폭파 전문가 뭐 예. 그리고 사격을 잘하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이제 전지현 씨가 맡았던.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격의 여왕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암살조로 뽑혀서 김원봉 선생의 지휘하에 침투가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또 밀정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정재 씨가 있고. 여기까지 네. 일단 우리가 듣고요. 여기까지만 풀고선 노래 한 곡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나리나리니만큼. 영화 속에 등장한 노래는 아닙니다만 이 곡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독립군들이 불렀던 노래 독립군가를
크라잉넛이 새롭게 부른 노래 있어요.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분기탱천하는데 그런 네. 독립군가는 예.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아이들한테 한번 좀 가르쳐 보세요. 애국가는 애국가고 독립군가를 가르쳐야죠. 아유, 크라잉넛입니다. 독립군가. 헤이 하면서 네. 끝나네요. 저 한번 흥분 한번 더 해도 돼요? 한 번 더 하십시오. 예, 뭐 하시는 김에. 신라 호텔 있잖아요. 예. 영빈관. 예, 예. 거기가 이토 히로부미 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곽이 서울 성곽이요. 거기까지 쭉 이어져요. 예, 예. 일본 애들이 얼마나 악랄한 애들이었냐면 예. 그거 민족 정기 끊는다고 그거 끊었어요. 거기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예.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보면 대단한 정치가였거든요. 아하. 그 유럽에서도 알려진 어마어마한 정치인인데 그 자를 암살한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그렇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빈관에 그거를 이토 히로부미 사당을 만들어 놓고 예, 예. 그다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그 사카린 사건 뭐 등등 해갖고 지금 기업에 그 땅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한테 독립군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 지금 영빈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신라 호텔에 안중근 사당을 만들어야죠. 하하. 안중근 기념관. 그 좋은 말씀이네요. 아우, 게다가 갑자기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흥분되는데 훅 열받아요. 난 그런 것만 보면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저기 성곽 잘렸고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 안 하고 나 진짜. 근데 그 신라 호텔에서 네. 한복 입고 또 입장 못하게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한복 입은 사람 입장 안 된다. 제정신들이 해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역사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에서나마 그 카타르시스를 회복하는 겁니다. 맞아요. 영화 암살 오늘 그렇죠. 광복절 영화로 보는 광복절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화로 오동진 씨가 뽑아주신 암살.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을 하고 예. 그 약산 김원봉과 김구 선생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조승우하고 이렇게 조승우가 김원봉 역할을 맡았죠. 그렇죠. 김원봉 선생이 워낙 그 당시에도 정말 낭만 로맨티스트고 정말 잘생기고 뭐 최고의 테러리스트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김구하고 대화할 때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동지들을 잃었고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김구의 백범일지를 보면 그런 대목 나옵니다. 백범 선생이 뭐 예컨대 이봉창, 윤봉길 뭐 등등 예, 예. 그 테러리스트 독립운동가들을 보낼 때마다 차를 태워서 보낼 때 악수할 때 지옥에서 만납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만나. 그게 왜냐하면 독립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가지고 싸우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러네요. 이런 대목들은 영화보다도 더한 거예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더한 그 감동을 주는 대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최동원의 암살이 대단히 뛰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디테일들을 담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그 영화 쪽에서 숨겨져 있었던 인물 김원봉. 그 약산 김원봉을 다시 캐온 거죠. 다시 캐왔다. 그 대중들한테 뜩 내놓은 거죠. 김원봉 그 선생은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 군사정권 이후에 역사책에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빨갱이라고. 맞아요. 네. 예.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도 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화가 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영화 암살은 평가받을 상당히 작품이다. 의미가 있다. 게다가 저는 지금의 이 일제강점기 영화 붐을 일으키게 된 어떤 전환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렇죠. 원동력이 된 게 이 암살 때부터 아니에요? 네,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죠. 예, 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1,200만 관객을 모았다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 시대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사람들이 잊고 사는 척, 과거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는 척, 예. 그리고 뭐 지금 살기 바쁘니까 뭐 인정하지 않으려는 척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인식들이 확장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대목이었고요. 그래서 예. 아마 암살 이후에 아시잖아요. 이제 영화는 일종의 장사예요. 한편에서 보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업 영화죠. 모델이 나왔잖아요. 예. 롤 모델이. 암살 같은 거 만들면 한 1,200만 드는구나.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1,200만까지는 아니어도 예. 돈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제작자나 투자자한테 하게 만든다는 이게 거죠. 지금 호소력이 있구나. 통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되는구나 돈이. 그러면 이제 영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영화 암살. 여기에서 지금 전지현 씨는 1인 2역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연기적인 면은 어땠어요? 전지현 씨가 사실은 모델 등등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연기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연기 잘하고요. 손예진 씨 같은 경우도 연기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아주 신들린 듯이 하잖아요. 덕혜공주에서. 저는 전지현 씨가 한 연기 중에서 뭐 여기 이 암살에서 연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뭐 베를린 같은 데서 유승환의 베를린 같은 데서 죽을 때 장면 기억하세요? 당신 마음 다 안다오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 절절한 러브 스토리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여기서도 사실은 하정우 암살에서 하정우와 상대역을 했었는데 하와이 피스톨과 죽기 전에 헤어지는 장면 같은 거 정말 눈물 나죠. 그래요. 영화 암살. 영화 암살의 지금 전지현 씨 얘기했습니다만 명대사 중에 하나가 그들을 죽인다고 세상이 바뀌겠냐고 모르지. 하지만 말해줄 순 있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런 명대사들. 이제 많은 사람의 역사의식 건드렸죠. 그렇죠. 이제 그게 철학적으로 보면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그래요. 그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실존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젊은 친구들의 가슴을 흔들어요. 그래요. 이제 저희처럼 아니고 저처럼 이제 많이 50고개가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뭘 해도 감동이 안 되는데 40대도 비슷해요. 사실. 이제 20, 30대를 막 그 가슴을 들끓게 만들죠.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은 영화든 책이든 뭐든 뭐 자꾸 뭔가 이렇게 불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을 불살라야 국가가 잘 운영돼요. 좋은 말씀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디테일을 담은 영화가 암살. 그래서 요사이 이 쏟아지는 일제강점기 영화들의 어떤 자극제가 됐던 영화가 암살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영화? 동주 이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번 제작비 5억 원으로 120만 명 넘긴 거예요. 130만 명 130만 명 넘겼습니까?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딱 생각해도 정적일 것 같잖아요.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뭐 그런 삶에 대한 기록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사실은 윤동주 시인을 둘러싼 뭐 많은 역사적 그 아우라를 많이 담지는 않았어요. 이 영화가 사실. 일본에 유학을 갔고 유학 생활 중에 이제 고초를 겪고 그다음에 그 투옥 과정에서 이제 사망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일대기를 다룬 건데 대중들이 그거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윤동주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죠. 도대체 영화로 뭘 만들겠다는 거야?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언뜻 하면 그래요. 아마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이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은 동일화예요. 자기 동일화. 나는 저 사람과 같은가? 아닌가? 근데 그 동주라는 어떤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서 나이 드신 관객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도 내 안에 있는 윤동주 시인과 같은 그런 그 아주 영롱한 정신의 어떤 무엇? 그 정체?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이 사회를 살면서 이렇게 자꾸 때묻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고 우리 안에 저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 뭔가 지고지순한 가치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것이 사랑이 됐든 아니면 조국애가 됐든 아니면 시에 대한 열정이 됐든 뭔가 그런 부분이 내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아마 동주에 대한 그 영화 동주에 대한 그 관심을 매력 포인트였을 거다. 불러일으킨 촉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2월 17일에 개봉했고요. 강하늘, 박정민, 김인우, 최홍일 이런 배우들이 연기를 했고 이준익 감독 작품이었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송몽규 시인이 이제 다시 재발굴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목은 동주예요. 윤동주 시인의 얘기만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윤동주와 함께 송몽규라는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인물이
주인공으로 같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송몽규란 인물은 그럼 또 이 영화에서 어떻게 작용했는가? 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이 얘기를 네. 또 풀어가 보죠. 어떤 노래? 여기 동주 OST 중에서 하나 골라볼까요? 강하늘이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요. 배우 강하늘이 네. 그 친구는 사실 가수를 그 정도입니까? 하는 게 낫다 이러면 기분 나빠겠죠? 그거 기분 나빠. 가수도 할 수 있다. 아니, 정도로? 노래 너무 잘해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영화 네. 세시봉에서도 강하늘 했죠. 씨가 네. 예, 저 너무 잘해요. 윤형주 역할하면서 그러니까. 노래했었어요. 맞아요. 그 강하늘이 부르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 있잖아요. 예. 거기에 곡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요 매력적입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자화상. 오래전에 떠나온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제71주년 광복절 특집으로 영화로 보는 광복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영화 동주 가운데 자화상. 배우 강하늘 씨의 노래. 잘하네요. 잘하죠. 노래. 네. 강하늘. 이렇게 못 불러요,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수 정말 가수 뺨치게 부른 강하늘이 부른 자화상. 이 송몽규가 쉽게 말하면 예. 윤동주 시인의 뺨을 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촌지간이었고 시인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등단도 먼저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이제 송몽규 시인은 사라졌죠. 누군지 왜냐하면 몰라요. 시를 안 썼으니까. 안 썼으니까. 뭘 했냐면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을 우리는 최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영화를 보면 송몽규라는 사촌지간이 뭐 네. 친구인 셈이죠. 친구가 먼저 등단하고 그렇죠. 뭐든지 더 뛰어나고 어허. 윤동주 시인은 계속 열등감을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 지점부터는 이 길, 삶의 노선은 좀 바뀐다고 생각해요. 영화도 이제 그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예. 송몽규 시인을 이준익 감독이 굳이 등장시킨 이유는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에서 그 개인과 전체가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얽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투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사랑도 해야 되는데 또 사랑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또 역사의 그 현장에서 몸바쳐 뭔가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두 가지의 지점에 서 있는 감성이 바로 송몽규와 윤동주라고 이준익 감독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둘이 계속 영화 속에서 교합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과거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36년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왔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 둘의 작은 우주를 통해서 사실은 36년이란 큰 우주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준익 감독. 예. 윤동주 시인이 아마 송몽규가 없었으면 윤동주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송몽규가 없었으면 윤동주도 없었을 거다. 네. 왜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삶의 멘토 같은 거였죠. 시를 잘 쓰는 사람이거나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어쨌든 예술가. 예. 그 윤동주 시인처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 예술적 자질을 확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 예. 멘토. 이게 롤모델. 친구가 됐던 스승이었던 예. 멘토와 뮤즈가 있어야 되겠죠. 뮤즈? 네. 뮤즈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뮤즈는? 뭐 사랑하는 연인이거나. 대상. 네, 그 사랑의 예술의 감정. 혼을 불태울 수 있는 대상. 그렇죠. 그 끊임없이 그 영감을 자극하는. 아하. 해밍웨이는 그래서 4번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글 잘 쓰려고. 예술적으로 제가 발전이 없는 이유가 너무 한 사람에게 집착하셔서.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는 송몽규는 그런 삶의 멘토이자 정신적 그런 유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예. 동지이자 또 자기의 스승 같은 존재였던 거죠. 다만 그 엄혹하고 가혹했던 시절에 두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두 사람 다 사실은 아주 이른 나이에 타계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송몽규라는 시인이 시를 꺾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변절했을지는 모르죠. 예. 변절했을 수도 있겠죠. 윤동주 시인이 27살,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타계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과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두 사람의 그 관계가 사실은 두 사람 스스로들을 다 존재케 하는 서로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 이제 이준익 감독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동주 얘기만 하면 다큐멘터리가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드라마가 있어야 되고 예, 예. 거기에 멘토와 뮤즈와 이런 관계를 막 넣는 얘기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28의 삶을 28에, 마쳤습니다. 네, 네. 윤동주 씨. 네.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애절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요. 사람 나이가 60이 수명일 때는 네. 20대 때 혁명했어요. 아, 그러네요. 10대 때 뭐 철학을 논하고 세계관을 얘기하고 요즘은 나이 40이 돼도 철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수명이 느니까 저처럼 이제 50대가 돼도 막 예전에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때 28살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윤동주 시인은 40, 50대의 정신적 그러네요. 에너지를 갖고 사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시대나 청춘은 있었고 청춘은 언제나 시대 때문에 아파왔다. 지금의 세대도 다르지 않을 거다 하면서 2016년의 청춘들에게 윤동주 시인, 송몽규 시인을 보여주면서 뭔가 느껴라. 네. 뭐 이런 것이기도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진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다시 윤동주인가, 예. 윤동주여야 하는가. 예. 그러니까 지켜야 될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가치는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무리 살기 힘들고 뭐 이런저런 파고가 있더라도 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그 얘기를 하고 네, 싶은 거예요. 그거죠. 네, 네. 맞습니다. 동주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영화 동주,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영화로 보는 광복절 이야기. 왜 충무로는 지금 일제강점기에 주목하는가?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 짚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를 좀 들여다볼까요? 덕혜옹주. 네. 덕혜옹주. 이제 다 특징이 암사에서 김원봉 발굴했고요. 동주에서 송몽주 발굴했잖아요. 덕혜옹주도 사실 우리에게 잊혀진 분이죠. 근데 네. 영화가 원래 이제 책이 나왔었고요. 이 책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렇죠. 이제 소설과 영화의 차이는 소설은 정말 덕혜옹주의 삶을 쫓아간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영화는 남성적 시선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박해일이 들어가는 거죠. 박해일 또 그렇죠? 한 명이 손혜진 씨죠. 손혜진, 네. 박해일, 네. 윤재문. 그렇죠. 윤재문. 네. 이렇게 악역이죠. 악역과 네. 선한 역할 두 사람이 나오는. 감독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허진호 감독이죠. 봄날은 간다의 네, 허진호 감독.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러면 덕혜옹주는 당연히 실존 인물이고 그렇죠. 네. 선하게 덕혜옹주를 돕는 그 박해일 씨가 네. 분한 역할과 네. 계속해서 악랄하게 괴롭히는 윤재문 씨가 분한 역할은 네. 허구입니까 진짜입니까? 실존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겠죠. 실존의 가능성이 높지만 허구예요? 그렇죠. 네. 아니 김장하는 사실은 역사 속 인물이긴 합니다. 거기에 많이 윤색이 됐죠. 박해일 씨가 분한 그 김장한이라는 역할. 그 많이 윤색이 됐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가치가 있는 인물을 그러니까 소설과 또 이 영화가 그 대중 관객들 앞에 대입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덕혜옹주는 고종의 막내딸이지 예. 않습니까? 공주가 아니라 옹주고요. 옹주죠. 네. 황녀. 그렇죠. 마지막 황녀. 마지막 황녀. 예. 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정실이 아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황녀이고 굉장히 사실은 비극적이고 비참한 말년을 보낸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고종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네. 이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는 일본에 강제로 유학을 그렇죠. 보내진 거잖아요. 너무 한국인들한테 그 당시 이제 국민들한테 네. 예쁨을 받으니까 네. 인기가 좋으니까 보내버린 거예요. 강제 그러니까 결혼시켜서. 영친왕 이 덕혜옹주 다 사실은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볼모로 잡혀간 거죠. 볼모로 잡혀간 거죠. 그렇죠. 그거를 복원해야죠. 근데 네. 복원을 안 했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박해일 씨가 분한 김장한이 네네. 계속해서 덕혜옹주를 빼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임시정부로 망명시키려고 한 거고. 정말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명성황후는 살해됐잖아요. 예. 그것도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게. 맞아요. 고종은 독살됐다고 하고요.
뭐 그 이후에 그 많은 왕가가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를 끓게 해야 되는데 예.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피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를 잊어버렸어요. 네, 그거를 네.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영화 속에서도 그 박해일 씨가 맡은 이제 나중에 기자가 되잖아요. 예. 이 인물이 어쨌든 덕혜옹주를 서울로 데려오는 이 역할을 하죠. 서울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해방 후에 바로 오지 못하고 그렇죠. 네. 막아요. 또 이승만 정부에서 네, 막아요. 그러다가 62년이 돼서야, 네. 1962년이 돼서야 군사혁명 가까스로 들어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좀 분개했던 게, 많은 분들도 아마 그 지점에서 분개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덕혜옹주를 괴롭히던 그 악역, 네. 그 악랄한 한택수라는 인물이 해방이 되자 이승만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개인의 영달만 쫓아서 왔던 인물이 지금도 성공해서 살아있다는 그 네. 지점에서 모두들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보고 막 분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무슨 좌파책이라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러고 뭐 무슨 비슷한 제목의 또 다른 책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러한 걸 짓을 한 어쨌든 이승만 정부의 공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그럼 과가 있으면 과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나라가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자꾸 톤다운을 시키니까 그걸 이제 영화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윤재문 같은 인물이 친일파였고 뭐 등등등등 인물이 나중에 국가에서 경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뭐 등등 그러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예, 그래갖고 또 빨갱이 잡는다고 난리 설치고 예, 그래서 예. 만들어진 야기된 뭐 사건이 4.3 제주 항쟁 문제라든가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영화는요 문제가 생긴 걸 자꾸 원류를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게 도대체 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긴 거야? 어디가 기원인 거야? 시초가 뭐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연어의 이 습성 같은 습성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구나. 윤재문, 저런 인간이었구나. 지금 현재 이어지는 어떤 그런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을 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가 저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덕혜옹주 시작하기 전에, 상영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팝콘 먹고 뭐 콜라 마시고 가볍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쯤에는 다스해지고 그렇죠. 마음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간다. 바로 그런 덕혜옹주.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계속 불황이고 남북 문제 안 풀리고 사드 배치 문제로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고 이런 현실과 일제 강점기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를 더 뭔가 극장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일제강점기 배경의 영화들이 있다면서요. 김지훈의 밀정 있죠. 밀정 네. 있고. 제가 제일 지금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송강호 씨 주연이기도 한데 예, 아마 예. 그게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밀정 노릇하게 됐거나 밀정이었는데 좋은 사람이 됐거나 근데 그게 그렇게 전환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전환되는 과정에 아주 복잡한 심리적인 이상한 교차점 이런 것들을 잘 찾는 사람이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감독. 네. 이게 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살면서 그 커다란 역사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유 안에 또 다른 이유가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김지훈 감독이 잘 담습니다. 잘 그려낸 영화 밀정 기대되고 그 밖에도 뭐 류승환 감독 군함도 있고요. 그렇죠. 네. 명량 만들었던 김한민 감독이 이번에는 봉오동 전투 가지고 옵니다. 네. 봉오동 전투. 유명한 전투죠. 예. 근데 이제 드라마틱한 거예요. 36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20년대 파리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해밍웨이, 루이스 부니엘, 만 레이, 피카소 다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모였겠어요? 1차 대전 때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 예술적 견지에서 너무나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해밍웨이 무기여 자리거라 등등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다다이즘이 막 폭발할 때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다 죽어나가는 이 세기말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술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어쩌면 이런 역사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 영화 예술적인 측면에서라도 뭔가 우리끼리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기록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많은 거예요. 국가와 사회가 그것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봉오동연투 지금 요새 누가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현실을 과거를 통해 비추어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보고 싶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답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찾는 경향이 있다. 연어처럼 영화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네. 충무로로 하여금 자꾸 일제강점기라는 시점을 배경을 떠올리게 한다. 찾게 한다. 이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게 양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이런 역할 안 하면 사회가 폭발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동상 철거 뭐 10억엔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100억 원인가요? 맞습니다. 예. 암살 한 편 만드는 돈이에요. 아. 영화 한 편 만드는 돈을 받고 국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냥 놔두면 혁명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는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기폭제의 작용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분출하는 그 열기를 좀 잠재우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양가적이에요, 영화는. 예, 늘. 그러네요. 그래서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헝거게임이나 이런 영화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 폭발하거든요. 월가 그 사태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약간 사탕 발림, 빠다 발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혁명하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거로 그러니까 대리만족 시켜주고 캄다운이라고 그렇죠. 하죠. 뭐 자본가가 그 영화에 돈을 대는 이유, 혁명의 영화에 돈을 대는 역설은 오히려 혁명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가적인.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으면 이런 영화들을 그러니까 양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땡기기도 하고 예컨대 컴다운 시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정신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우리가 다 일일이 정신을 차리고 네. 해답을 찾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네. 현명해져야겠네요. 71주년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이런 우리 영화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과 함께 되새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하나씩 정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거 볼지? 예, 오늘 꼭 한번 아이들과 함께 독립군가 부르면서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CBS를 통해서 이제 예. 캠페인하는 거죠. 독립군가를 애국가 다음으로 가르치자. 가르치자. 아유, 그 좋은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런 거 부르면 얼마나 신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프랑스 국가가 보면 막 살벌하잖아요, 내용이. 예, 예, 맞아요. 목을 쳐라 막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혁명의 정신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오늘 영화평론가 우동진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안 했습니다. 제가 이게 먹고 사는 게 제가 이거라. 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시죠. 네, 제가 영화평론가지만 제가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토 히로부미 사당 뭐 네. 이런 얘기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배워왔던 게 있었던지라. 네. 그러네요. 제가 혹시 잘난 척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평론가 겸 역사 전공자 오동진 씨와 함께한 오늘 광복절과 영화 이야기.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영화 놈놈놈의 삽입곡입니다. 산타 에스메랄다가 부른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